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20년 전 출연한 TV 프로그램 때문에 20년 만에 덜미가 잡힌 연쇄 살인마, 현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더 극적인 전개로 최근 드라마화 되기도 했던 존 쿠퍼 펜브룩셔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1년 1월 11일 영국 방송사 ITV에서 첫 방송된 드라마 펜브룩셔 살인 사건은 새로 승진한 형사부장 스티브 윌킨스가 1980년대 발생한 미제 살인 사건의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펜브룩셔는 영국에서 가장 평온하고 안전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휴양지입니다. 초록들판과 푸른 해안이 맞닿아 있어 조용한 휴식을 기대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죠. 그런데 이런 펜브룩셔에서 1985년경 한 남매가 잔혹하게 살해된 뒤 불탄 채 발견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4년 뒤에는 해변 산책로를 걷던 중년 부부가 살해당한 뒤 숲을 속에 버려지죠. 4명의 피해자 모두가 가까운 거리에서 산탄총을 맞고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두 사건은 동일범에 의한 소행으로 의심받게 되고요. 경찰은 범인을 붙잡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결국 휴양지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은 20년 동안 미제로 남게 되는데요. 극중에서 펜브룩셔 살인사건의 재수사를 맡은 스티브는 과거 용의선상에 올랐던 존 쿠퍼라는 남성을 추적하던 중 우연히 동네 술집 벽면에 붙어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존 쿠퍼가 1980년대를 대표하는 영국 예능 프로그램 불사이에 출연했던 당시 촬영한 기념사진이었죠. 스티브는 사진 속 존 쿠퍼의 모습이 어딘가 무척 낯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던 이유를 알아차리죠. 사진 속 존 쿠퍼의 생김새부터 옷차림까지 모든 게 펜브룩셔 살인사건 범인의 몽타주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거든요. 놀라운 것은 극적인 연출처럼 보이는 줄거리부터 캐릭터 설정까지 모든 내용이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니라 실제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즉 실화 기반 드라마라는 것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드라마 속 스티브는 사진 한 장으로 범인의 정체를 파악하지만 현실에서는 스티브가 이끄는 수사팀이 ITV 방송사의 존 쿠퍼가 출연한 회차의 불사의 원본 영상을 확보한 뒤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정도죠. 방송 화면을 멈춰 세우고 몽타주 속 모습과 비교해봤다. 존 쿠퍼의 옆모습은 몽타주에 기름종이를 대고 덧그린 것처럼 똑같았다. 키 178cm 정도의 나이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사이, 손질한한 더벅머리에 수염이 덥수룩한 전반적으로 지저분한 인상, 게다가 반바지와 발목까지 오는 부츠까지 모든 게 몽타주 속 더벅머리 와이드맨 그 자체였다. 수사팀은 방송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방송에서 존 쿠퍼는 일반 상식 문제도 제대로 마치지 못해 첫 라운드에서 탈락했고 후반 라운드에서 가까스로 부활해 3번의 다트를 던질 기회를 잡지만 결국 한 번도 관역을 맞추지 못해 아무런 성과 없이 퇴장했죠. 분량도 적었고 인상적인 장면도 없었지만 수사팀은 존 쿠퍼가 펜브룩셔 살인사건의 진범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취미가 뭐냐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펜브룩셔 해안에서 자주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강한 힌트를 얻은 것인데요. 참고로 살해당한 4명의 피해자가 모두 펜브룩셔 해안길과 맞닿은 장소에서 발견됐죠. 수사팀은 범행 현장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존 쿠퍼가 사건이 벌어졌던 날짜에 어디 있었는지 알리바이를 확인하면서 과거 행적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정체돼 있던 수사가 조금씩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죠. 존 쿠퍼는 1944년 9월 3일 펜브룩셔 밀퍼드 헤이븐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업에 뜻이 없어 15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농장과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갔는데요. 그러다 1966년 22세의 나이로 패트리샤라는 여성과 결혼해 아들과 딸을 낳고 가정을 이뤘죠. 밖에서는 비교적 조용한 노동자처럼 보였지만 집안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터뜨리고 가족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휘두르는 불안당이었습니다. 아내 패트리샤는 남편이 언제 폭발할지 몰라 늘 두려움에 떨었고 아이들도 화난 아버지를 피해 집 밖으로 달아나게 일쑤였죠. 그러다 1978년경 오일 정유공장에서 용접공 보조로 일하던 시절에 우연히 신문사에서 진행하던 공모 이벤트에 당첨되면서 존 쿠퍼의 삶은 크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첨금으로 9만 파운드,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하나 10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액에 오스틴 프린세스 자동차 한 대까지 상품으로 받게 됐거든요. 난생 처음 큰 돈을 손에 쥔 후 존 쿠퍼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우리 가족에게는 전혀 축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돈 쓰는 걸 싫어했고 여전히 거칠고 무모했어요. 충동적으로 집을 사들여서 여러 번 이사를 해야 했고 어느 순간부터 도박에 빠져 돈을 빠르게 잃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도 지나지 않아 당첨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돈이 바닥나자 아버지는 강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존 쿠퍼는 자신을 뛰어난 생존가라고 생각하며 평소에도 영국
특수부대가 정리한 생존 매뉴얼을 들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다이빙과 낚시를 즐겼고 밀퍼드 헤이븐과 펜브룩셔 해안을 누비며 지형과 구조를 제 손바닥처럼 훤히 깨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야외 활동이 단순한 취미 생활이 아니라 남의 눈을 피해 성공적으로 범행을 벌이기 위한 사전 준비였다고 보고 있죠. 실제로 존 쿠퍼는 1983년 전후로 본격적인 빈집털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낮 동안은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다가 밤이 되면 해안가를 돌아다니며 빈집에 숨어들었죠. 시작은 빈집털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총을 들고 다니며 집주인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는 무장강도로 진화했습니다. 폭력적인 성향도 점점 더 심해져서 어떤 사건에서는 집주인을 폭행하고 결박한 뒤에도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반복해서 내려쳐 사망 직전까지 몰고 간 적도 있죠. 범행은 수년간 이어졌지만 경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생존 매뉴얼을 보고 혼자 훈련을 한 덕분인지 현장에는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도주 동선도 치밀했죠. 훗날 범행 일체가 드러나며 30건의 침입 절도에 대해 정식으로 유죄를 선고받게 되기 전까지 존 쿠퍼는 펜브룩셔 해안등지에서 자유롭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존 쿠퍼가 기존 30건 외에도 1980년대에 발생한 다수의 강도 사건에 훨씬 더 많이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죠. 공식적으로 존 쿠퍼의 첫 살인으로 기록된 사건은 크리스마스를 사흘 앞둔 늦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1985년 12월 22일 오후 11시 무렵 밀퍼드 헤이븐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스코버스턴 파크에서 불길이 치솟았죠. 스코버스턴 파크는 지역 내에서 부유하기로 소문난 남매 리처드 토머스와 헬렌 토머스가 사는 대저택이었는데요. 남매는 조용하고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던 스타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장을 운영하며 저택에 머무르고 있었죠.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화마가 저택 전체를 삼켜버려서 생존자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강한 휘발유 냄새가 퍼진 것으로 보아 자연발화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불길이 잡히면서 불에 탄 건물 내부에서 리처드 토머스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스코버스턴 파크 방화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바뀌는 시점이었는데요. 배 오른쪽을 중심으로 몸 안에 수십 개의 작은 금속 알갱이가 박혀있는 것으로 보아 산탄총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죠. 산탄총은 권총이나 소총처럼 한 개의 탄환이 아니라 작은 금속 알갱이가 동시에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명중 범위는 넓지만 관통력은 약하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발사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죠.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는 살상력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1, 2m 내에서는 한 발만으로도 즉사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의 주머니에는 75파운드가 그대로 남아있었는데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금품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라면 돈을 두고 갈 이유가 없었죠. 불에 타 내려앉은 2층 바닥 잔해를 걷어내자 지하에 있던 헬렌 토머스의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헬렌 역시 머리 아래쪽에서 납성분의 금속 알갱이가 검출됐으며 산탄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죠. 헬렌은 검은 로프로 몸을 결박당한 상태였는데 목에는 피 묻은 셔츠가 감겨 있었으며 소매가 단단히 매듭지어져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의 상태로 보아 사망하기 전 입과 눈이 가려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았죠. 이는 범인이 토머스 남매를 살해할 때 죄책감이나 감정적 동요 등 정서적 부담을 느끼지 않기 위해 한 행동처럼 해석됐습니다. 즉 범인이 남매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죠. 현장 감식 요원과 법의학 전문가들은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여러 날에 걸쳐 잔해를 뒤졌습니다. 그 결과 저택 별채에서 선명한 혈흔과 금속 알갱이가 흩어져 있는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범인은 별채에서 남매를 살해한 후 시신을 본체로 옮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범행에 사용한 산탄총과 탄피는 현장에 남아있지 않았죠. 범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사용한 총기를 챙겨서 집안에 불을 지른 뒤 유유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발견된 범행 흔적을 통해 범인이 집에 헬렌 혼자 있을 때를 노려 침입 범죄를 일으켰는데 리처드가 예기치 않게 돌아오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통제력을 잃은 범인이 남매를 살해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에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저택이 전소된 상태에서는 범인이 금품을 노리고 침입한 것인지 처음부터 남매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저택 인근 집과 농장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사건 당일 사람들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25,000파운드의 현상금을 걸고 제보를 기다렸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죠. 결국 누가 왜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남매를 살해했는지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수사는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됩니다. 범죄율이 낮은 지역에서 벌어진 잔혹한 살인사건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토머스 남매는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부유층일 뿐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들이 아니기도 했고요.
폭력 조직이나 범죄 집단의 개입도 지역 성격상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풀리지 않은 의문이 가득했지만 단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토머스 남매 사건은 그대로 미제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989년 7월 3일 영국 옥스퍼드셔에 살던 딕슨 남매가 부모님이 여름 휴가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접수하죠. 딕슨 부부는 매년 여름 노스 펜브룩셔 리틀 헤이번에서 휴가를 보냈는데 연휴가 끝난 뒤에도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팀은 부모님이 머물던 숙소에 전화를 걸었고 6월 29일 이후 부모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죠. 곧바로 사라진 딕슨 부부를 찾기 위한 경찰 수색이 시작됐고 해안가 전역에 탐색견과 헬리콥터가 투입됐습니다. 수색 이틀째가 지나던 7월 5일 리틀 헤이번과 보로우헤드 사이의 해안 산책로 아래에서 한 경찰견이 숲을 속에서 피터 딕슨과 그웬다 딕슨의 시신을 찾아냈죠. 사망 당시 피터의 나이는 51세, 그웬다는 52세였습니다. 수사 책임자였던 돈 에반스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죠. 숲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악취가 코를 찌르고 벌이 사납게 날아다녔습니다. 시신을 찾고 보니 남성은 결박된 상태로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고 여성은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근거리에서 여러 번 총을 맞고 살해됐으며 현장에 가방이 흩어져 있었고 지갑과 결혼 반지도 사라진 상태였죠. 범인은 토머스 남매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산탄총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현장에서 탄피를 수거해 증거를 없앴습니다. 남편이 3발, 아내가 2발을 맞은 상태였는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더블 배럴 산탄총은 2발을 쏜 뒤엔 반드시 재장전을 해야 하는 모델이었죠. 즉 범인이 충동적으로 일시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탄환을 재장전할 여유가 있을 정도로 침착하고 냉정하게 살해했음을 의미했습니다. 탄환을 재장전하는 동안 두 사람 중 한 명은 배우자가 눈앞에서 사망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곧 자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예감하며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추정됐죠. 수사팀은 부부가 정확히 언제 살해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신에서 발견된 파리와 구더기 등 곤충의 성장 단계를 분석하고 당시 해안에서 5번의 총성을 들었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두 정보를 종합한 결과 딕슨 부부는 1989년 6월 29일 아침에 살해된 것으로 보였죠. 다행히 이번에는 시신 발견 직후 결정적인 단서도 확보했습니다. 부부의 사망 추정 날짜 이후에도 누군가 피터 딕슨의 현금 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한 기록이 확인된 것이죠. 범인이 피해자를 위협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살해하고 돈을 인출하고 다닌 것으로 보였는데요. 기록을 조회한 결과 총 310파운드가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카드가 사용된 시점과 장소는 범인의 이동 경로와 행동 범위를 좁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됐죠. 사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목격자였습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던 남성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경찰은 진술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제작해 배포했죠. 키는 178cm 정도의 나이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어깨에 닿을 듯 말 듯한 중단발에 가까운 더벅머리에 면도를 하지 않아 윗입술 위로 까칠하게 수염이 뒤덮여 깔끔한 인상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죠. 가벼운 상의에 카키색 반바지, 진한 색상의 앵클 부츠를 신고 있어 전형적인 여름철 여행객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옷차림을 바탕으로 야외 활동을 자주 하고 펜브룩셔 지형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몽타주 속 용의자를 일명 더벅머리 와일드맨이라고 부르며 공개 수배를 진행했죠. 하지만 몽타주 속 묘사는 너무나 모호했고 더벅머리라는 특징 하나만으로는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딕슨 부부 사건도 토머스 남매와 마찬가지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오랜 시간 표류하다가 결국 미제로 남겨지게 되죠. 사실 용의자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웨일스 경찰은 1980년대 당시 이미 범행 지역을 기준으로 침입, 절도와 폭력 전력이 있는 인물들을 추려내 관찰 중이었고 그 중에는 존 쿠퍼도 끼어 있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DNA 분석이나 섬유와 탄흔을 정밀하게 대조하는 법의학 기술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살인사건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체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용의선상에 올려둔 채 지켜보기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존 쿠퍼 같은 인물은 전과가 있는 인물은 수도 없이 많았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1998년 존 쿠퍼가 30건의 침입, 절도 및 강도 혐의로 체포되면서 유죄 판결을 받고 16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체포되기 2년 전인 1996년 3월 6일 복면을 쓰고 산탄총을 든 채 들판에서 놀고 있던 10대 청소년들에게 접근했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죠. 재판 과정에서 이전에 저질렀던 범죄도 같이 재판받은 것이고요. 하지만 미제 사건들의 범인으로 지목된 건 전혀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빈집
빅토리아 강도 혐의가 닿았습니다. 다시 말해 2006년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 존 쿠퍼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상태였다는 말이죠. 수사팀은 존 쿠퍼가 복역 중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수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체포대 당시 압수된 물품과 의료를 비롯해 과거 사건 기록 샘플들이 모두 공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뜻이었고, 이미 확보돼 있는 자료들을 최신 법의학 장비와 기술로 다시 검증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만약 교도소에 있지 않았다면 신변을 확보하고 관련 물품을 수거, 압수하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존 쿠퍼를 신문해봤자 모르는 일이라 잡아댈 게 뻔했기에 수사팀은 증거를 모두 재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스티브와 수사팀은 쿠퍼의 집에서 압수된 여러 물품을 다시 검토하던 중 한 벌의 반바지를 발견했죠. 몽타주 속 범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비슷했지만 길이가 더 짧아 보였습니다. 스티브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법의학자들에게 바짓단을 풀어보라고 지시했죠. 그 결과 접혀있던 바짓단 안쪽에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작은 얼룩을 찾아냈고, 정밀 분석 결과 피터 딕슨의 혈흔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쿠퍼의 아내가 재봉사였는데 바지를 줄이면서 바짓단 안쪽에 있던 미세한 흔적이 그대로 봉합돼 있었던 것이죠. 수십 년 동안 잡히지 않던 범인의 실체가 옷 한 벌로 인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수사팀 전원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전율을 느꼈다. 첫 번째 결정적 단서가 드러난 이후 마치 도미노가 연달아 무너지는 것처럼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디스 마을 강도 사건 현장 인근에서 회수된 더블배럴 산탄총에 대한 재감정이 진행됐는데, 과거에도 간단한 감정은 진행됐으나 총신의 검은색 페인트가 두껍게 발라져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돼 있던 상태였죠. 법의학팀은 페인트를 제거한 후 감정을 다시 진행했고, 그 결과 총신 안쪽에서 피터 딕슨의 혈흔이 또 발견됐습니다. 존 쿠퍼의 집에서 나온 반바지와 강도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산탄총 외에도 딕슨 부부 사건에서 발견된 밧줄의 섬유 패턴과 쿠퍼의 집에서 압수된 밧줄이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됐다는 사실과, 그리고 과거 절도 사건에서 채취된 쿠퍼의 DNA와 보관 중이던 미세 샘플에서 나온 DNA가 전부 일치하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죠. 수사팀은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존 쿠퍼가 출연한 불사의 방송이 정확히 언제 녹화됐는지 확인했습니다. 날짜가 확인돼야 존 쿠퍼의 행적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확인 결과 녹화는 1989년 5월 28일 진행됐으며, 녹화일로부터 4주 후인 6월 29일에 딕슨 부부가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해 존 쿠퍼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2009년 5월 존 쿠퍼는 교도소 내에서 살인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2011년 5월 26일에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두 건의 이중살인, 성범죄, 강도 침입, 절도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고, 존 쿠퍼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4번 선고받게 되죠. 범행이 지나치게 잔혹하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홀라이프 오더라는 형을 추가했습니다. 평생에 걸친 명령이라는 말 그대로 가석방 없이 평생 수감하라는 법원의 명령이었죠. 현재 존 쿠퍼는 위치가 공개되지 않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다시는 사회로 나올 수 없는 상태로 말이죠. 1985년과 1989년 펜브룩셔 해안에서 벌어진 잔혹한 이중 살인 사건. 범행 발생 후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야 범인을 검거하며 마침내 종결될 수 있었던 존 쿠퍼 펜브룩셔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